그는 그들을 쫓아가며 일상적인 응급 상황일 것이라 예상하지만 바닥에 쓰러져 거의 숨을 쉬지 못하고 경찰 배지를 움켜쥔 여성을 발견하자 모든 것이 바뀐다. 그의 심장은 멈췄다. 그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가 아이들의 절박한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묻힌 과거가 되돌아와 그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녀는 누구일까? 어떤 비밀이 그들을 묶고 있을까? 그리고 왜 이 아이들은 그를 놓아주지 말라고 애원할까?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태연 경관은 스티어링 휠을 두드리며 순찰차에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그의 숨결이 작은 구름을 형성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히터는 12월의 혹독한 추위에 맞서 싸우며 좁은 공간을 따뜻하게 하려고 용감하지만 헛된 시도를 했다. 그의 시계는 오후 11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근무 시작까지 불과 8분 남았다.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가서 전자레인지로 저녁을 먹고 심야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침묵은 채울 수 있지만 공허함은 채울 수 없을 때까지 8분 남았다. 라디오에서 정전이 나고 다시 조용해졌다. 전주 한옥마을은 오늘 밤 그 이름에 걸맞게 조용하고 공허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유령 마을 같았다. 태연은 낡은 순찰차의 모든 틈새로 스며드는 추위를 막으려고 칼날을 고쳤다. 20년 동안 순찰을 하면서 그는 조용한 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지만 때때로 그 침묵은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어깨를 누르는 무게처럼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비어있는 조수석을 흘깃 보았다. 커피잔이 오랫동안 차갑게 놓여 있었고 그 내용물은 그의 일상처럼 낡았다. 야간 순찰의 외로움은 익숙해졌고 거의 편안해졌다. 구멍이 너무 많은 낡은 스웨터처럼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쉬웠다. 실망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쉬웠다. 가로등이 텅 빈 거리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주황색 빛은 어둠 속에서 흩어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서리 조각에 반사되었다. 그의 눈에 갑자기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가로등이 비추는 원불 속으로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작은 인물이 튀어나왔다. 태연은 똑바로 앉았고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벨트로 움직였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인한 근육 기억이 작용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그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고 가슴을 고통스럽게 꽉 쥐었다. 차의 후대에 간신히 닿을 정도로 작은 소년과 소녀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절박하고 조화롭지 않았고 맨발이 얼어붙은 포장도로를 때리며 서리에 작은 발자국을 남겼다. 얇은 잠옷은 혹독한 추위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했다. 소녀는 자신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는 가운데도 작은 소녀를 팔로 감싸 안고 바람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다. 모든 보호적인 몸짓에서 그의 결의가 드러났다. 제발 도와주세요. 소년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고 그 말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연기를 이루었다. 우리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요. 태연은 잠시 응시했고 그의 마음은 눈앞에 있는 광경을 처리하기 위해 애썼다. 소년의 얼굴은 뺨에 얼기 시작한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들떠 있었다. 어린 소년은 얼굴을 오빠의 가슴에 묻었고 작은 몸은 떨림으로 떨렸고 손가락은 그의 얇은 파자마 상의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훈련이 시작되어 그의 충격을 밀어냈다. 태연은 차에서 뛰어내려 즉시 그들의 높이로 웅크리고 관절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저항했다. 소년의 발은 추위로 파랗게 변했고
소녀의 입술은 걱정스러운 보라색 색조를 띠었고 그의 숙련된 정신에서 모든 경보벨을 울렸다. 그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연이 물었다.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꾸준하고 차분했다. 왜 이 아이들은 혼자 나왔을까? 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질문은 매 초마다 늘어났다. 소녀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의 작은 손가락은 태연의 피부에 얼음처럼 차가웠고 떨렸지만 단호했다. 와! 부탁해.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긴박함은 질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고 어떤 아이도 짊어질 수 없는 무게를 실었다. 태연은 아이들이 황무한 길로 그를 인도하는 것을 따라갔고 맨발은 어떻게든 얼어붙은 자갈 위에서 균형을 찾았다. 그의 부츠가 뒤에서 무겁게 삐걱거렸고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묘지에서 들리는 총소리처럼 소름 돋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 그들은 마을 외곽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트레일러 공원이 그림자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잊혀진 꿈과 힘든 현실이 모인 곳이었다.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어둠이 더 깊어 보였고 고요함이 더 완벽해 보였으며 사방에서 밀려왔다. 개 짖는 소리도 없었고 트레일러에서 나오는 TV 소리도 없었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공허함 속에서 울리는 서둘러 걷는 발소리 외에는 생명의 흔적이 없었다. 그들은 더 나은 시절을 보았던 트레일러에 멈췄다. 낡은 페인트처럼 금속 껍질이 벗겨지고 질병처럼 녹이 옆으로 기어올랐다. 문은 약간 반쯤 열려 있었고 매서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고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부서진 수호자였다. 소녀는 손이 떨리며 가리켰다. 저기요, 태연. 태연은 손전등을 꺼냈고 다른 한 손은 무기에 올려놓았고 수년간의 훈련으로 움직임이 자동화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부드럽게 밀었는데 그의 공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드러냈다.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좁은 공간을 휩쓸었다. 오래된 가구는 어둠 속에서 손을 뻗는 것처럼 벽에 이상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안의 공기는 바깥만큼이나 차가웠고 두려움의 금속성 맛이 났다. 그때 빛이 그녀를 찾았다. 바닥에 구겨진 모습이 부서진 인형처럼 뒤틀렸다. 그녀는 가슴이 얕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움직이지 않았고 숨쉬는 것마다 불가피한 일에 대한 약한 저항이었다. 그녀의 힘없는 손에서 금속성 무언가가 손전등의 광선을 받았다. 잔혹한 친밀감으로 그에게 눈짓하는 배지였다. 태연의 피가 얼음으로 변해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인식은 마치 그의 폐에서 공기를 몰아내는 물리적 타격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오래전에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열렸다. 태연이 트레일러로 들어섰고 손전등 광선이 어둠을 가르며 비쳤다. 추위가 즉시 그를 강타했다. 안팎으로 차가웠고 숨쉬기가 고통스러웠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자 그의 부츠가 낡은 리놀륨 바닥에 삐걱거리며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혔다. 광선은 희소한 가구를 가로질러 찢어진 틈새로 속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낡은 소파를 지나 모서리가 깨진 작은 주방 테이블 근처에 누워있는 움직이지 않는 인물에게 떨어졌다. 수정,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게 나왔고 얼어붙은 공기 속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옆으로 구겨졌고 검은 머리카락이 커튼처럼 얼굴에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금속성 무언가에 말려 있었다. 경찰 배지였는데 수년간 품어온 탓의 표면이 긁히고 변색되어 있었다. 태현의 배가 고통스럽게 움츠러들었다. 그는 그 배지를 알고 있었다. 그는 15년 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그가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그것을 주었다. 트레일러는 절박함의 스냅샷이었다. 고장난 히터가 구석에 쓸모없이 놓여 있었고, 전선이 상처처럼 드러났다. 손전등의 광선을 통해 그는 주방 캐비닛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몇 개의 캔만 뒤로 밀려 있는 거의 빈 선반이 드러났다. 청구서가 카운터에 흩어져 있었고, 그가 서 있는 곳에서도 빨간색 연체 스탬프가 보였으며, 고군분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재미는 그를 지나쳐 달려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고, 양말로 덮인 그의 발은 미끄러운 바닥에서 미끄러졌다. 엄마, 일어나. 그의 작은 손이 그녀의 어깨를 필사적으로 흔들었고, 그녀의 얇은 스웨터에 주름이 생겼다. 혜원은 흐느끼기 시작했고, 흰 손가락 마디로 오빠의 셔츠를 움켜쥐었고, 그녀의 눈물은 얇은 천의 검은 얼룩을 남겼다. 태연은 수정 옆에 무릎을 꿇고 손가락을 그녀의 목에 눌렀다. 맥박이 있었다. 약하지만 꾸준했고, 마치 그의 손가락 끝에 나비 날개가 닿은 것 같다. 그녀의 피부는 그의 손길에 차갑고 축축했다. 그녀의 호흡은 얕았고,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듯했고, 가슴에서 걱정스러운 덜거덕거림이 들렸다. 그녀는 기침을 했어요. 재민이 가을 낙엽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정말 심한 기침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쓰러져서 깨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두려움에 크게 뜨여 있었고, 어린 얼굴에 비해 너무 늙었고, 어떤 아이도 알면 안 될 일에 시달렸다. 우리는 그녀를 깨우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어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태현의 마음은 가능성을 헤매었다. 증상은 폐렴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쩌면 더 심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얼어붙은 트레일러에 누워서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 생각은 그의 가슴을 죄책감과 걱정으로 꽉 조였다. 갑자기 재민의 작은 손가락이 태현의 재킷 소매를 파고들며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제발요. 그는 간청했다. 그들이 우리를 데려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갈라졌고 수년간의 두려움이 스며나왔다. 누구? 태연이 물었다. 하지만 재민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혜원을 옆으로 끌어당겨 둘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처럼 했다. 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약간 떨리는 손가락으로 911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비상 상황을 보고하면서 수정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차가운 바닥에서 들어올렸다. 힘내, 캐스. 그는 15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별명을 사용해서 속삭였다. 여전히 혀에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느낌에 놀랐다. 재민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고 마치 갇힌 동물처럼 어머니와 누나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태연은 추위에 아이들의 맨발이 파랗게 변하고 발가락이 추위에 말려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근처 소파에 얇은 담요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 두 아이를 감싸 안았지만 두 아이를 가릴 만큼은 아니었다. 혜원의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마치 침묵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은 듯했다.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밤에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였다.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트레일러 창문을 통해 번갈아 가며 벽을 칠했고 마치 무시무시한 조명쇼 같았다. 구급대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태연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효율적이었고 목소리는 긴박감에 날카로웠다. 그들은 수정을 들것에 실어 올리고 그녀의 활력을 체크하고 그녀의 힘이 빠지면서 리듬에 맞춰 삐 소리가 나는 모니터를 부착했다. 그들이 그녀를 문 쪽으로 끌고 가는 동안 혜원은 오빠에게서 떨어져 나와 태연의 다리를 생명줄처럼 감쌌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떨리며 그녀는 나이에 비해 너무나 아는 듯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데려갈까? 재민의 속삭임은 그의 누이의 두려움을 반영했다. 생생하고 부서진 두려움이었다. 태연은 그들의 겁먹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은 너무 꽉 조여 말을 할 수 없었고 15년 동안의 부재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대답은 그들 사이의 공기에 떠돌았다. 밤 자체처럼 차갑고 씁쓸했다. 구급차 문이 무거운 마지막 소리와 함께 쾅 닫혔고 붉은 불빛이 눈 덮인 땅을 섬뜩한 무늬로 물들였다. 태연은 거기에 서 있었고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그의 숨결이 보였고 어둠 속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수정이 타고 있는 차량이 출발하자 그는 두 개의 작은 몸이 그의 다리에 닿는 것을 느꼈다. 재민과 혜원은 어깨에 비상 담요를 두르고 있음에도 떨고 있었다. 그들의 떨림은 그의 뼈까지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다. 네이첼 멀로는 친절한 눈과 바람에 비죽이 난 뺨을 가진 젊은 구급대원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근심이 드러났고 그녀의 눈썹은 걱정으로 찡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아이인가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으며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겨울바람을 간신히 전달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꽉 막혔다. 네이첼은 텅 빈 트레일러 공원을 둘러보았고 버려진 차량과 어두운 창문을 바라보며 그녀의 표정은 더욱 걱정스러워졌다. 여기에 다른 사람은 없어? 가족은 없어? 아니요, 태연이 대답했고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재민의 어깨에 얹었고 그의 손길 아래서 소년의 긴장감을 느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네이첼은 추위에 맞서 재킷을 조정하고 턱까지 지퍼를 올렸다. 그럼 누군가가 그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그들은 여기 있을 수 없어. 태연은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혜원의 이가 딱딱 부딪혔고 그녀의 작은 몸은 떨림으로 떨렸다. 재민은 여동생을 꼭 껴안고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쓰며 단호한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재빠르게 결정을 내린 태연은 그들을 자신의 순찰차로 인도하고 뒷문을 열었다. 재민은 혜원이 먼저 타도록 도운 다음 따라왔고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서로의 생명선인 것처럼 손가락이 맞물렸다. 운전하는 동안 태연은 백미러를 계속 들여다보며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들은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재민은 혜원을 보호하듯 두 팔을 두르고 앞길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나이를 초월하는 강렬한 것이었다. 운전하는 동안 가로등이 그들의 얼굴을 깜빡이며 피로와 두려움을 강조했고 그들을 더 젊고 취약하게 보이게 하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태현의 배에서 무언가가 뒤틀렸다.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책임감과 보호하려는 압도적인 충동이 뒤섞인 것 같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수정을 이중문으로 재빨리 옮기는 동안 머리 위로는 강렬한 형광등이 윙윙거렸고 그 문은 불길한 쿵 소리와 함께 닫혔다. 태연은 간호사 스테이션에 서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주변 시야에 아이들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모여 앉아 있었고 거대한 대기실에서 작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응급담요는 여전히 임시 방패처럼 어깨에 드리워져 있었다. 당신은 가장 가까운 친인척입니까? 간호사가 물었고 그녀의 펜은 서류 위에 떠 있었고 그녀의 피곤한 눈은 그의 눈을 마주쳤다. 태연은 망설였다. 행복했던 시절, 함께 웃었던 일, 어긴 약속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간호사의 표정이 바뀌었고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가늘게 눌렀다. 그럼 아동보호 서비스에 전화해야 할 거야. 그 말에 재민의 머리가 획 들어 올려졌고 그의 온몸은 놀란 사슴처럼 경계했다. 태연은 소년의 몸이 굳어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에 파고들어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태연이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의사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고 클립보드를 한쪽 팔 아래에 끼고 있었다. 그녀는 폐렴에 걸렸어요. 의사가 숙련된 효율성으로 클립보드를 들여다보며 설명했다. 심각한 사례입니다. 지금은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민의 작은 손이 갑자기 태연의 소매를 움켜쥐고 손가락이 천 속에서 꼬였다. 그녀가 죽을까요?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연은 두려움과 피로로 어두워진 그 무서운 눈을 내려다보며 말을 잃었다. 그는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준비된 대답이 없었고 안심시킬 수도 없었다.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말하지 않은 두려움과 절박한 희망으로 무거웠다. 대기실은 조용해졌고 병원 활동의 먼 소리만이 들렸다. 간호사들의 신발이 부드럽게 삐걱거리는 소리, 자판기의 부드러운 웅웅거림, 책상에서 나누는 조용한 대화 소리. 혜원은 마침내 지쳐 쓰러졌고 작은 고양이처럼 재민의 무릎에 웅크리고 잠에서 그녀의 숨결은 고르게 되었다. 태연은 근처에 앉아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마음은 수정에 대한,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이후로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찼다. 리놀륨 바닥을 밟는 힐의 날카로운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 소리가 칼날처럼 그의 생각을 꿰뚫었다. 다림질한 회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그들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전문적이고 초연했으며 자세는 딱딱하고 공식적이었다. 태연 경관님, 그녀는 숙련된 정확성으로 작은 노트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저는 아동복지부의 지은입니다.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태연은 불편한 병원 의자에 굳게 앉아 있었고 지은의 말이 주변 공기에 무겁게 걸려있는 동안 그의 제복은 너무 꽉 조여진 것처럼 느껴졌다. 날카로운 형광등이 머리 위로 윙윙거리며 그녀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표정에 선명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 시스템은 어쩌면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태연 경관님, 그녀는 클립보드에 있는 서류를 뒤적거리며 말했다. 특히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태연은 좌절에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무서워하고 그들의 엄마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 그냥 애 할 수 있어. 해야 해. 지은이가 끼어들며 단호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임시 양육권을 맡을 가족이 없으니 따라야 할 규약이 있어. 태연은 관자놀이를 비비며 재민과 혜원이 자판기 근처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눈 뒤로 두통이 고조되었다.
혜원의 작은 손이 오빠의 손을 꽉 쥐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있어야. 그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주장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지은이가 대답했고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다. 특히 다른 인종의 형제 자매를 받아줄 집을 찾는 건 문제가 복잡해. 그 말은 태현의 배를 후려치는 듯한 펀치처럼 느껴졌고 그의 숨이 막혔다. 그는 질식할 듯한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갑자기 일어섰다. 그는 관찰창으로 걸어가면서 수정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이 꾸준히 오르내리는 모습이 삐 소리가 나는 모니터와 일치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녀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고 추억의 홍수가 밀려왔다. 웃음과 논쟁의 기억, 그들의 미래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던 때의 기억. 그 마지막 날은 거친 말과 쾅 닫히는 문으로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아무도 넘을 수 없는 틈을 남겼다. 태연의 생각은 다가오는 작은 발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재민이 그 옆에서 있었고 그의 어린 얼굴은 너무 진지했고 그의 나이에 비해 너무 낡았다. 우리 엄마를 알았잖아. 재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안정적이었고 그의 눈은 태연의 얼굴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시선은 수정의 무의식적인 모습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래전에 그녀는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요. 아니, 아마 말하지 않았을 거야. 태연이 대답했다. 말하지 않은 세월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간호사가 수정의 정맥 주사를 조절하는 동안 태연의 마음은 의사의 끔찍한 진단과 함께 두근거렸다. 폐렴이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그녀의 몸은 스트레스와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약해졌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지만 전망은 불확실했다. 복도 저편에서 태연은 지은이가 전화로 위탁보호시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재민의 어깨가 그녀의 목소리에 긴장되었고 그의 손은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와 함께한 혜원에게 닿았다. 제발, 재민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를 갈라놓지 마세요. 재민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엄마한테 혜원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소년의 간청에 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가족도 없고 안전망도 없었다. 서로와 무언가 또는 누군가로부터 분명히 도망치고 있었던 의식을 잃은 어머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밤이 되자 병원은 조용해졌다. 태연은 수정의 방에 남아서 떠날 수 없었다. 재민은 마침내 의자 중 하나에서 졸았고 혜원은 작은 고양이처럼 그에게 웅크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병원 담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들은 잠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서로에게 매달려 있었다. 태연은 그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수정의 창백한 얼굴을 다시 돌아보았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수정아. 그는 조용한 방에 속삭였다. 모니터의 꾸준한 삐 소리만이 그에게 대답했다. 태연은 멸균된 병원 복도에 서 있었고 강렬한 형광등 때문에 모든 것이 너무 밝고 너무 실제처럼 느껴졌다. 지은의 말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를 때리자 살균 냄새가 그의 코를 태웠다. 그녀는 회색 재킷을 고치고 숙련된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는 주름을 매끈하게 했다. 다음 단계를 결정할 때까지 재민과 혜원을 임시보호시설에 두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소식을 수없이 전했던 사람의 숙련된 초연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펜은 클립보드의 일정한 리듬으로 딸각거렸다. 재민의 작은 손가락이 태연의 손을 파고들었고 그의 소나귀는 필사적이고 사나웠다. 그의 손가락 관절은 그 노력으로 하얗게 변했다. 안 돼. 우리를 데려갈 수 없어. 소년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의 어깨는 간신히 억제된 감정으로 떨렸다. 혜원의 아랫입술이 떨렸다가 눈물을 터뜨리고 재민의 셔츠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흐느끼며 흔들렸다. 그 광경은 태연의 가슴을 놀라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아프게 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들의 높이로 올라갔고 그의 제복은 무릎에서 주름졌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다. 내가 뭔가 알아낼게, 태연이 약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는 재민의 어깨를 안심시키듯 꽉 쥐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방법을 전혀 몰랐지만 지은과 함께 조용한 복도를 걸어가면서 태연의 발소리가 리놀륨 바닥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그의 심장에 무거움을 조롱했다. 그들에게 가족이 없어? 그는 목소리에 긴장감을 숨길 수 없어 물었다. 지은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푸른 빛이 안경에 반사되었다. 그녀가 스크롤하면서 그녀의 손톱은 조용한 리듬을 두드렸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혜원의 출생 증명서에 아버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표정이 살짝 바뀌었고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재미는 다른 이야기예요. 태연은 근육이 긴장되고 턱이 꽉 다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달라요? 지은의 대답에 망설임이 엿보이자 그의 배가 뒤집혔다. 그녀는 말하기 전에 안경을 고쳤다. 재민의 친부가 그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 의미는 태연에게 강타를 가했다.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것처럼. 그는 경찰로 일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양육권 분쟁으로 가족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가능성을 훑어보았다. 수정은 재민을 합법적으로 입양한 적이 없어서 그 소녀는 빼앗길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혜원은 그녀는 결국 완전히 다른 위탁 가정으로 가게 될 것이고 시스템에서 길을 잃을 것이다. 이 형제 자매가 헤어진다는 생각은 특히 지금 참을 수 없었다. 태연은 대기실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재민은 혜원을 보호하듯 껴안았다. 마치 그들이 처음 그의 순찰차로 달려갔을 때처럼. 그 소녀는 여동생의 머리에 턱을 얹고 태연이 들을 수 없는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시스템이 예외를 만들지 않을 거야, 지은이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사실적이었다. 그녀는 회색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럼 내가 직접 데려갈게, 태연이 말을 가로채었다. 그가 두 번째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녀의 소식은 그의 속이 뒤집힐 듯했다. 성민이 공식적으로 재민의 양육권을 신청했다. 전선이 그어졌고 태연은 책임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주방 테이블에 혼자 앉아 태연은 앞에 쌓인 법적 문서 더미를 응시했다.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세게 그를 눌러붙었다. 이 아이들은 마치 물리적인 것처럼 그를 눌러붙였다. 커피는 그의 곁에서 식어버렸고 그의 결심은 잊혀졌다. 약속했어. 그는 종이를 꽉 쥐고 생각했다. 저녁 햇살이 주방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날이 저물면서 그의 결심은 더욱 강해졌다. 태연은 조용한 아침 거리를 순찰차를 몰고 가며 끊임없이 백미러를 확인했다. 뒷좌석에 앉은 재민은 꼿꼿이 앉아 작은 손으로 배낭을 움켜쥐고 있었고, 혜원은 긴장감을 모르는 듯 그 옆에서 부드럽게 웅얼거렸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토끼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귀가 닳아 있었다. 뭐가 문제야? 태연이 물었고, 재민이 지나가는 차량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을 알아챘다. 그 소년의 어깨는 구부러져 있었고, 수정이 입으라고 고집한 큰 겨울 코트를 입었기 때문에 더욱 작아 보였다. 재민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더 크게 들렸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건 싫어. 그는 언제나처럼 보호적으로 혜원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의 누나는 그에게 기대어 앉았고, 여전히 그녀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손가락으로 창문에 보이지 않는 패턴을 그렸다. 태연의 손가락은 핸들을 꽉 쥐었고, 그의 손가락 관절은 하얗게 변했다. 그 아이는 너무 관찰력이 뛰어나고 너무 자각적이었다. 6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어깨 너머를 살피고 그렇게 어린 어깨에 두려움의 무게를 짊어지고 초등학교에 다다르자 태연은 주차를 하며 아침 하차 일과를 연구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작별 인사를 했다. 교사들은 따뜻한 미소로 학생들을 맞이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가을 공기는 상쾌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태연은 배 속의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다. 검은색 SUV는 학교 입구 근처에 순진하게 앉아 있었고 엔진은 켜졌고 창문은 어둡게 착색되어 있었다. 배기가스의 가느다란 꼬리가 아침 공기 속으로 말려 올라갔다. 태연의 턱이 꽉 다물어졌다. 성민은 점점 대담해졌다. 대낮에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 안에 있어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고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는 거울 속에서 재민의 이해심 어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몸을 바로 세우고 배지가 보이는지 확인했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엉덩이 근처, 무기에 가까이 얹었고 익숙한 무게는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다. SUV의 엔진이 약간 윙윙거렸고 그 소리는 경고처럼 평화로운 아침을 가로질러 흘렀다. 태연은 그것을 응시했고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내가 널 봤어. 차량은 천천히 출발했고 거의 그를 조롱하듯이 움직였다. 타이어가 흩어진 잎사귀를 밟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태연은 아이들이 학교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한 후 순찰차에 타고 SUV의 경로를 따라가며 즉시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혜원은 출입구에서 손을 흔들었지만 재민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침 교통량이 차량을 완전히 삼켰다. 차가 너무 많고 방향 전환이 너무 많고 가능성이 너무 많았다. 막다른 길마다 좌절감이 더 커졌다. 태연은 차로 돌아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성민이는 뭐야? 가죽 시트가 삐걱거리며 자리를 바꾸며 SUV가 돌아오는 기척을 찾아 거리를 살폈다. 소송을 제기할 만한 건 없어. 상사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선명하게 묻어났다. 그는 가석방 기간 내에 머물러 있어.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건드릴 수 없어. 태연의 다음 전화는 수정에게 걸려왔다. 그가 SUV에 대해 언급하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일하는 식당에서 접시가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일상적인 소리는 그들의 대화와는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그가 태연을 데려갈 거야.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말에는 공포가 깃들었다. 그가 내 아들을 데려갈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태연이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내가 그러게 두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은 그의 혀에 무거운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모든 말을 의미했다. 너는 나만큼 그를 알지 못해.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인내심이 강해. 우리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게 그가 일하는 방식이야. 그게 그가 항상 일해온 방식이야. 태연은 휴대전화를 더 꽉 쥐고 아뷰리로 학교 입구를 지켜보았다. 한 교사가 미술용품을 가득 안고 지나갔는데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을 전혀 모른 채였다. 성민은 기다리는 게임을 하고 있었고 경계를 시험하고 약점을 찾고 있었다. 태연은 경찰에 근무한 지 몇 년 동안 이런 행동을 본 적이 있었다. 포식자들이 먹이를 살피고 공격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태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성민보다 2발 앞서야 했다. 그는 계획이 필요했다. 그저 반응적인 조치 이상의 무언가. 다른 부모가 아이를 내려주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아이디어의 씨앗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태연이 수정의 방으로 들어서자 저녁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살균 냄새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돌았고 기관에서 사용하는 커피의 잔향과 섞였다. 그녀는 전보다 나아 보였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더 똑바로 앉아 있었고 뺨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다. 그녀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고 그는 오래된 벽이 감정적인 벽돌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해. 태연이 말하며 침대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당겼다. 플라스틱이 리놀륨 바닥에 삐걱거렸다. 수정은 한숨을 쉬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눈 밑의 검은 고리가 그녀의 피로를 드러냈다. 정말로 그 상처를 열고 싶어. 태연이 기다리는 동안 기계가 배경에서 꾸준히 삐 소리를 냈고 각각의 소리는 그들 사이의 긴장감을 또 한 번 표시했다. 마침내 수정의 어깨가 축 늘어졌고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꾸준했고 마치 오래된 감염을 꿰뚫을 준비를 하는 사람 같았다. 나는 22살 때 그를 만났어. 젊고 멍청했어. 그녀는 야른 병원 담요를 손가락 사이로 비틀어 천의 작은 골짜기와 봉우리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매력적이었어. 옳은 말을 다 했지.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했어. 그녀는 텅 비어 있고 날카롭게 쓴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지. 태연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모든 미세한 표정에 새겨진 고통을 보았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 내가 입는 것, 내가 말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분노가 왔어. 때리는 것, 그녀의 목소리는 야른 얼음처럼 깨졌다. 재민이가 2살이 될 때까지 버텼어.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켰고 목이 쉬었다. 그는 재민을 방 안으로 던졌어. 태연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고 관절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의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다. 성민에게 그를 자유롭게 걷게 해준 시스템에 그녀가 가장 필요할 때 거기에 있지 않은 자신에 그의 실패의 무게가 물리적인 것처럼 그를 눌렀다. 수정은 그의 표정을 포착했고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턱이 굳어졌다.
나는 내가 영웅 노릇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녀는 날카로운 말을 했고, 그 말은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이건 너에 대한 게 아니야. 태연이 반격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화난 아이에게 이치에 맞는 부모 같았다. 이건 그 아이들에 대한 거야. 방은 조용해졌고 모니터의 꾸준한 삐 소리와 닫힌 문으로 스며드는 병원 생활의 먼 소리를 제외하면 수정은 턱을 꽉 다물고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당신이 떠났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수년간의 상처로 무거웠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당신은 그냥 떠났어요. 알아요. 태연의 목소리는 후회로 무거웠고 단어 하나하나가 부끄러움으로 무거웠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그것을 보상하는 데 바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재민과 혜원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해요. 그는 그녀에게 학교 밖에 있는 검은색 SUV에 대해 말했다. 성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수정의 얼굴은 조금이나마 회복했던 색이 빠져나갔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팔에 연결된 정맥 주사선이 덜거덕거렸다. 그는 재민을 데려갈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 홍수처럼 공포가 스며들었다. 그는 방법을 찾을 거야. 태연이 손을 내밀어 떨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피부는 그의 손바닥에 시원하게 닿았다. 내가 숨 쉬는 동안은 안 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단어를 의미하며 모든 확신을 그 약속에 쏟았다. 수정은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찾으며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응시했고 그의 말과 수년간의 실망을 비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말을 걸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경고이자 간청이었다. 그럼 나를 실망시키지 마. 또 태연은 순찰차에 앉아 엔진을 끄고 어두워진 집을 바라보았다. 가로등이 그의 앞 잔디밭에 으스스한 빛을 비추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수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그는 본능을 믿는 법을 배웠고 지금은 본능이 위험을 외치고 있었다. 움직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헤드라이트가 멀리서 나타났고 그의 거리를 천천히 기어갔다. 태연의 손은 차량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홀스터로 움직였다. 어두웠고 아마도 전에 탔던 것과 같은 검은색 SUV가 그의 차도 근처에서 의심스럽게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차 문을 밀면서 갈비뼈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자갈이 부츠 아래에서 삐걱거렸다. 그의 움직임 소리에 운전자가 놀랐을 것이다. 차가 갑자기 가속했고 타이어가 삐걱거리며 밤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태연은 알고 있었다. 성민이 지켜보며 자신의 방어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잠이 오지 않았다. 삐걱거리는 소리, 그림자가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창문과 문을 계속 돌며 자물쇠가 안전한지 확인했다. 재민과 혜원은 접이식 소파에서 평화롭게 잠을 잤고 밖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알지 못했다. 오전 3시에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변호사 친구인 규현. 임시 양육권을 위한 법원 심리를 받게 됐어. 규현이 말했다. 하지만 태연, 쉽지 않을 거야. 판사는 비가족 배치에 대해 보수적이거든. 태연이 대답하려던 순간 집안에는 단호한 두드림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문틈으로 CPS 직원인 지은이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험악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그 소식은 그의 배에 펀치를 날린 것처럼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성민이 재민의 임시 양육권을 위한 긴급 동의를 신청했다. 그 놈은 그 시스템, 바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태연은 수정의 번호를 누르며 손이 떨렸다. 성민이 긴급 양육권을 신청했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말했다.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맞서 싸워야 해요. 그의 뒤에서 작게 한숨이 나오자 그는 돌아섰다. 재민은 복도에 서서 빌린 오버사이즈 잠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창백했다. 그가 날 데려가는 거야. 태연은 세 걸음으로 방을 가로질러 소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재민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그 무서운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아니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태연은 일어나면서 맹렬한 결의가 자신에게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성민이 싸우고 싶어 한다면 그는 싸울 것이다. 태연은 조용히 맹세했다. 자신 앞에서 떨고 있는 재민에게, 옆방에서 천진하게 잠들어 있는 혜원에게, 병원에서 회복하기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수정에게, 그는 이 가족이 갈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안 돼, 절대 안 돼. 태연이 재민과 혜원을 무거운 나무 문으로 안내하자 법원은 긴장감으로 들끓었다. 그의 경찰복은 딱딱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졌다. 그들의 삶에서 그가 편안한 존재가 된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이었다. 수정은 그들 옆을 걸으며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며칠 전에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아무것도 그녀를 이 심리에서 막을 수 없었다. 괜찮을 거야. 태연이 재민에게 속삭였다. 재민은 그의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방 건너편에서 성민은 비싼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둘 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아마 태연이 한 달 동안 번 돈보다 더 비쌀 것이다. 성민의 미소에 태연의 피가 끓었다. 그는 시스템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범죄자에게서 같은 교만한 표정을 보았다. 집행관의 목소리가 중얼거리는 군중 사이로 울려 퍼졌다. 모두 일어나세요. 존경하는 판사 패트리샤 몽고메리입니다. 심리가 시작되자 성민의 변호사 원호가 숙련된 우아함으로 일어섰다. 각하, 제 의뢰인은 단순히 아들과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재활을 마쳤고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했으며 과거의 실수를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태연은 수정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자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턱은 너무 꽉 다물어져 있어서 이가 부러질까봐 걱정이었다. 태연의 변호사인 규현이 다음으로 사건을 제시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성민 씨의 범죄 기록이 그 자체로 말해줍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들어 올렸다. 여러 건이 폭행 혐의, 가정폭력, 마약 소지. 재민 씨에 대한 그의 갑작스러운 관심은 수정 씨의 입원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생겼습니다. 성민은 증언대에 오르면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저는 변했습니다. 그는 가짜 감정으로 목소리가 굵어졌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수정이 증언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저는 그가 우리 둘 다 죽이겠다고 위협해서 도망쳤습니다. 재민은 아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성민을 직접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태현의 증언이 이어졌다.
그는 당당하게 서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자신의 헌신에 대해 분명하게 말했다. 그들에게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판사님.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민의 변호사가 달려들었다. 태연 경관님, 수년 전에 수정 씨와의 우정을 포기한 게 사실이 아니신가요? 왜 이 아이들에 대한 당신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진짜라고 믿어야 합니까? 제가 그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몽고메리 판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방을 살폈다. 우리는 최종 변론을 위해 내일 다시 모일 것입니다. 태연은 성민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재민에게로 돌아섰다. 그 소년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태연은 부드럽게 꽉 쥐고 몸을 숙여 속삭였다. 그가 당신을 데려가게 두지 않을 겁니다. 재민이 증인석으로 걸어가자 법정은 조용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의 작은 몸은 증인석의 광택이 나는 나무에 비하면 더욱 작아 보였다. 재민의 떨리는 손을 보고 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소년의 들어올린 턱에는 조용한 힘을 말해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판사는 친절한 눈을 가진 나이든 남자로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재민, 오늘 왜 여기 왔는지 알아? 재민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비틀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안정되었다. 네, 선생님. 그 남자가 제 아빠라고 하거든요. 그는 훈련된 미소를 지으며 재민의 눈을 맞추려고 애쓰는 성민을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재민의 시선은 태연을 찾았고 태연의 존재에서 힘을 얻었다. 저는 그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요. 재민이 말을 이었다. 그의 말은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낯선 사람이야. 태연이 날 돌봐줘. 태연이 날 안전하게 느끼게 해줘. 수정의 무릎에 앉은 혜원은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어두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내 동생이에요.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그를 데려가지 마세요. 성민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판사가 손을 들었다. 그 소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요. 그는 재민에게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해. 아들아, 재민은 자리에서 똑바로 앉았다. 우리가 무서웠을 때 태연이 왔어. 엄마가 태연은 아팠지만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는 혜원과 내가 먹을 것을 챙겨준다.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우리 침대 밑에 괴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어마다 더 강해졌다. 그는 나에게 용감해지는 법을 가르쳐준다. 태연은 성민이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얼굴에서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턱이 꽉 다물어졌고 손가락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에 어두운 무언가가 번쩍였다. 수정이 경고했던 남자의 모습이었다. 판사는 오랫동안 재민을 살폈다가 목을 가다듬었다. 고맙습니다. 재민. 물러나셔도 됩니다. 재민은 증인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 태연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그의 작은 손이 태연의 큰 손을 찾아 꽉 움켜쥐었다. 그는 놓지 않았다. 태연은 부드럽게 뒤로 꽉 쥐었고 그들 사이에는 침묵의 약속이 오갔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함께 맞설 것이다. 법정의 긴장감이 마지막 변론이 시작되면서 정기적으로 느껴졌다. 태연의 변호사인 규현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각하,
우리는 혈연과 법적 권리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되는 것은 DNA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 보호, 그리고 아이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영 경위는 첫날부터 이러한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민의 변호사는 날카로운 정장을 입고 차가운 눈빛을 한 남자로 즉시 반박했다. 법은 명확합니다. 판사님. 성민 씨는 재민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는 권리가 있습니다. 태영 경위는 이 상황에 끼어든 외부인일 뿐입니다. 그는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경찰관일 뿐입니다. 태연은 의자에 굳게 앉아 법률 용어와 기술적인 내용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다. 지금 당장은, 재민에게는. 태연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일어섰다. 판사의 눈이 약간 가늘어졌다. 태영 경위, 당신은 말할 예정이 없습니다. 그럼 허락을 구하겠습니다. 태연이 단호하지만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할 게 있거든요. 판사가 생각하는 동안 법정은 숨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연은 성민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굳어졌다. 당신은 재민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요.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성민이 비웃었다. 조용한 방에 울리는 무시하는 소리였다.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는 당신 같은 학대자를 알아. 태연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재민을 원하지 않아. 통제하고 싶어. 이기고 싶어. 성민의 얼굴은 거의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의 개역의 가면은 금이 갔다. 법정은 멍하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태연은 판사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재민을 봐. 그가 나를 붙잡는 방식을 봐. 혜원이 자신이 잡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우는 방식을 봐. 내가 강요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들이 깊은 곳에서 자신이 속해야 할 곳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법정의 중얼거림이 울려 퍼졌다. CPS의 지은조차도 갈등하는 듯 보였고 그녀의 이전 확신은 흔들렸다. 성민의 손가락 관절은 테이블을 움켜쥔 부분에서 하얗게 질렸고 태연의 말에 그의 신중하게 구축된 모습이 무너졌다. 수정은 눈을 크게 뜨고 태연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에 인식이 번쩍였다. 그녀가 기억하는 태연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선 사람이었다. 판사는 심호흡을 하고 안경을 고쳤었다. 모든 것을 검토하고 곧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태연은 아드레날린으로 손이 살짝 떨리며 자리로 돌아갔다. 수정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모든 단어를 진심으로 말했지요. 그녀가 속삭였다. 태연은 주저없이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빌어먹을 모든 단어, 판사의 발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울려 퍼졌고 그는 풍화된 손에 두꺼운 종이 뭉치를 움켜쥐었다. 태연의 손가락은 나무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고 그의 손가락 관절은 하얗게 변했다.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가슴에서 천둥처럼 느껴졌다. 그 옆에서 수정의 입술이 조용히 기도하듯 움직였고 그녀의 눈은 꼭 감겨 있었다. 재민은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의 작은 손은 닷처럼 태연의 소매를 감았다. 혜원은 어머니 곁에서 쉬고 있었고 그녀의 어두운 눈은 걱정으로 커져 있었다. 통로 건너편에서 성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그의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모두 일어나세요. 집행관이 소리쳤다. 모두가 일어섰고
옷이 바스락거리고 의자가 긁히는 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채웠다. 판사는 의자에 앉아 안경을 고쳐 쓰고 법정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침착했다. 태연은 숨을 멈추고 재민의 소나기가 조여지는 것을 느꼈다. 성민이 재민의 친부인 한 판사가 말을 이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무거운 돌처럼 떨어졌다.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재민을 바라보고 그 다음 성민을 바라보았다. 즉시 발효, 수정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그 말은 잠시 공중에 떠돌았지만 그 의미가 스며들었다. 수정의 목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생생하고 안도감에 젖어 있었다. 태연은 크게 숨을 내쉬며 안도의 물결이 밀려오자 눈을 감았다. 그들은 이겼다. 그들은 실제로 이겼다. 하지만 성민이 의자에서 폭발하면서 평화의 순간은 산산이 조각났다. 뭐? 아니? 공평하지 않아. 그의 얼굴은 분노로 뒤틀렸고 목에는 핏줄이 솟아올랐다. 판사의 망치가 음향 차단판에 부딪혔다.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성민은 앞으로 몸을 던졌고 그의 손은 태연을 향해 뻗어 있었지만 2명의 경비원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팔을 잡고 그가 몸부림치며 소리치는 것을 막았다. 재민은 눈물을 터뜨리며 태연에게 몸을 던졌고 태연은 한 걸음 뒤로 비틀거렸다. 그 소년의 팔이 그의 허리를 감싸고 얼굴은 태연의 셔츠에 파묻혔다. 태연은 그를 꼭 껴안았고 한 손은 보호하듯이 재민의 머리 뒤를 감싸 안았다. 혜원은 그들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달려가 수정의 팔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도감에 어깨가 떨렸다. 수정은 딸을 꼭 껴안았고 혜원의 머리카락에 키스를 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경비원들이 여전히 항의하는 성민을 법정에서 호송하는 동안 수정은 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달랐고 더 부드러웠으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진심으로 보았다. 그녀의 시선을 흐리게 했던 씁쓸함은 사라지고 더 따뜻하고 더 이해심이 있는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물건을 모아 함께 법정에서 나왔다. 재민의 작은 손이 태연의 손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꽉 잡았다. 아침 햇살이 왠지 더 따뜻하고 밝아졌다. 수정은 계단 아래에서 멈춰서서 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